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옥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00만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시행령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국민권익위원회 예산만 해도 6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공직자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실천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윤 전 총장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자료 확보를 위해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겹치지 않게 조사를 진행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경선에서 저조한 득표로 열세에 몰린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역과 버스터미널에는 선별 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규명을 위해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 3층에 국회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잠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의원실로 들이닥칩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의원실은 물론 김웅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근무하는 대구고검 사무실과 자택까지 공수처가 하루에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하루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김웅 의원에 대해선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고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압수수색 대상에만 포함했습니다. 손 검사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건넨 의혹,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 해당 문건들을 받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관련 인물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 확보 등 압수수색을 대부분 마쳤지만 의원실에 대해서는 중도에 가로막혔습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가 영장이 없는 보좌관 PC에 대한 확보를 시도하는 등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 사무실과 부속실은 물론 사용했거나 관리 중인 PC와 문서가 영장에 기재돼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수색인 만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커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번 의혹 제보자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물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우선 입건했습니다.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있던 대검찰청은 절차대로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 입건한 대상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까지 모두 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명만 우선 입건한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관련 범죄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고발된 혐의는 모두 적용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검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고발장 접수부터 압수수색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인 만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어서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먼저 모든 혐의를 적용한 만큼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당분간 수사의 주도권은 공수처가 쥐게 됐습니다. 대검도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공식 감찰이나 수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웅 의원의 애매한 해명이 이번 압수수색을 자초했다면서 국민의힘을 의혹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즉각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벌이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명백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고발을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의원회관에 와서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뒤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야당 탄압의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방금.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불법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먼저 자료를 뽑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그거야말로 정치 공작이고 공수처장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번 의혹 대응을 위해 전날 출범한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은 수사 자체가 위법이고 정치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수처의 정치 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결정적으로 제보자가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강제 수사가 먼저 시작돼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의혹 사건을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결탁으로 규정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기세입니다. 초안을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이러면 이미 국민의힘이 공범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과로 적당히 무마하지 말고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이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이제 공은 서서히 여의도 밖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선 전국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정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벌어진 공수처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소식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상자는 2명인데 동시
압수수색이 들어간 곳은 상당히 여러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5곳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관련 장소가 3곳,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과 그다음에 서울 송파구 지역 사무실 그리고 주거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의 대구 고검 사무실과 주거지도 역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에 검사 5명을 포함해서 모두 23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 압수수색 대상자 2명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죠. 네. 지난해 총선을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 의원을 통해서 법률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이 고발장을 접수한 게 지난 6일이거든요. 바로 이틀 뒤인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시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불과 나흘 만에 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된 사건을 입건했지만 이번에는 고발 사건을 바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사실상 공수처의 데뷔전이라는 이 평가도 나옵니다. 김웅 의원은 앞서도 보셨지만 영장 집행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저희 당의 사무처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당연히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물건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마치 제가 허락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자료를 빼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들킨 상태입니다. 예.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을 제시한 다음에 자기 컴퓨터만 가져가든지 해야지 보좌관 컴퓨터를 건드리거나 또는 다른 것을 검색해 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절차들에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오히려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은 더 궁금한 게 그게 아니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혹시 누구 들어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 들어 있습니까? 피의자로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서 이 공수처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이 범죄 혐의를 읽었는데 이게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들린 겁니다. 범죄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 것이죠. 말씀대로 김 의원의 입장 발표 뒤에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일단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적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적시가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지금 적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오전의 그 현장 상황이고요. 이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어제 입건했다고 밝혔고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4개입니다. 애초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알려졌지만 윤 전 총장까지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의혹 수사의 칼 끝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거기에 적시가 돼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큰 빅뉴스거리인데 혐의가 4개나 적용돼 있단 말이죠. 결국 그 얘기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기에는 윤 총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말씀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된 그 4개의 혐의를 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이번 의혹에 깊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이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해서 이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에게 이 직무 밖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손 검사의 직책상 이 총장 보고 없이 이 고발장이 건네질 수는 없다는 판단이 이게 깔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장과 또 함께 넘겼다는 파일을 보면
실명 판결문과 또 피고발인들의 주민등록 번호, 또 범죄 사실 등이 있거든요. 결국 이 검사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얻은 범죄 사실 등을 누설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요. 이 고발장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가 4월 3일과 8일이죠. 모두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앞선 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들 모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고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공수처에서 먼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대검찰청도 이 내용을 이제 조사는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두 기관이 겹쳐서 수사할 수는 없고 뭔가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검 감찰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공식 입장을 오후에 밝혔는데요.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또 이 공수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대검도 기존 조사는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공수처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사권도 있는 감찰부가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면 이 두 개 기관이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특히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 3과는 최근 포렌식 경험이 많은 검사 5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강제 수사 전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그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혐의를 나눠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은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검이 맡는 쪽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수처가 또 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선거 범죄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는 전망도 큰 상황이죠.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시작했으니 대검은 손을 떼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이상 이제 대검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의 충성 경쟁에 소모품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 장관은 이 두 개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안 되면 합동수사본부라도 차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바라는 거는 실체가 뭐냐? 진상규명을 원하는 거지 어느 기관이 어느 만큼 하고 어느 기관이 어느 쪽을 맡고 뭐 이거는 국민은 사실 뭐 큰 관심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조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팀이 꾸려지는지는 지켜봐야겠군요.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경선과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압승에 대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대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는 눈앞의 승부보다는 전략적으로 호남 지역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경선과 1차 슈퍼위크까지 겹친 휴일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보다는 대선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인 을 관련 공약입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약속하며 다 함께 잘 사는 억강부약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전에 둔 지역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자신할 정도로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저하고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하기가 참 쉬울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추격자 입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째 호남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남에 이어 전북까지 호남의 주요 지역을 대부분 돌았습니다. 최근 나온 호남 지역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안방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광, 법성, 굴비 많이 나는 데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나고 자란 동네가 전라남북도 경계선 밑에 붙어 있어요. 대구 경북 경선을 앞둔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김두관 의원 등 다른 주자 대부분도
호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취약한 곳인데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지사의 절대 우세가 전망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어 보인다며 이 지사가 크게 이길 것 같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대구 경북 경선보다는 1차 슈퍼위크에 참여할 호남 지역 표심을 끌어올리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지사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 가운데 누가 웃게 될지가 이번 경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경선에서 기대보다 저조한 득표로 열세에 몰린 이낙연 전 대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승부수를 던졌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퇴 선언 하루 만인 어제 의원회관에서 짐을 빼기 시작했고 보좌진들도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경쟁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종로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경솔한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분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분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에서 많은 그 각고의 노력을 하셨던 곳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볍게 180석 준 의미를 잊어버리시고.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경선이 끝난 뒤 화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만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내일 순회 경선이 열리는 대구에서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재차 설득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경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향후 우리가 좀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만류를 하고 계시다. 국회의원의 사퇴는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하죠.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원직 사퇴서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거듭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이 전 대표의 사직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뜻은 이해하지만 당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퇴의 뜻을 밝혔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직 사퇴 카드, 역대 대선에서 본인의 결의를 드러낼 때 종종 사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직 사퇴라고 잘못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사퇴의 배수진을 쳤지만 승리에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오늘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기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사퇴가 불가피할 테지만 단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만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는 않겠다라고 유권자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9년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가운데 하나로 사퇴를 꼽았습니다. 21세기 국회의원이 안 할 3대 쇼가 있다. 네. 첫째는 삭발하지 마라. 예. 두 번째는 단식하지 마라. 예. 세 번째는 의원직 사퇴하지 마라. 네. 삭발해도 머리는 길고 단식에도 굶어 죽지 않고 의원직 사퇴한 사람 없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사퇴라고 하면 이분 생각나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정홍원 전 총리. 후임들이 잇따라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300일 가까이 더 총리직을 수행했고 메비우스의 총리, 불멸의 총리라는 웃지 못할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돌아온 정 전 총리. 당내 갈등에 또 한 번 사퇴를 표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나가기는 더 어렵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홍 후보님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남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거꾸로 보면 여성들이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셔서. 이제 대선이 6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5.18은 우리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날 노래방 갈 생각이 나고. 잘못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도. 잘못 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저런 변명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 담배를 잘 안 합니다. 담배는 아예 안 하고요. 술은 안 하고요. 그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가정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감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감사원장이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중도에 그만둔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라면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그분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감사원장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은 어떤 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재직 중에 과연 그 정책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그러한 의심이 가는 감사를 했는지 여부. 그럼 그 탈원전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SM을 짓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다 지났습니다. 뭐 여가부 질문만 하다가 다 지나가지고 이거는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니까요. 예. 오늘의 마지막 후보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는 2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되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희롱입니까? 그거 성희롱 발언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돼지발정제는 그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사실상 진주 어려운 폐쇄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절대 그런 사람 나 안 찍습니다. 골수 좌파고 왜 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그럼? 자, 다음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간단하게 반대편 의견을 안 들을 것 같은 거는 지금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이 반대편 의견 듣죠? 예, 다 듣죠. 좌파라고 하셨잖아요. 좌파라고 골수 좌파라고 몰아붙이셨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베베 꼬여서 질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선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둘째 날인 오늘도 어김없이 면접관들의 꼬장꼬장한 압박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 면접 얘기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고발 사주를 제보했다는 제보 당사자 조성은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증거물도 잔뜩 들고 나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보자라고 나를 누가 그러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지금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신분을 원래 밝히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신분 밝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는데 일단 제보자가 직접 그 제보를 한 당사자가 나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름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발 사주가 있었다고 했던 지난해 4월 시점에 그때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왜 안 나섰느냐 이런 질문에 정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후에 나서려고 했다.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과는 2020년 4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 고발장이 건네렸다고 하는 그 무렵쯤에 기사를 보내면서 서로 이제 아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첫 대화를 나눴고 뭐 서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김웅 의원이 당시에 이제 후보가 일방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의 이미지 파일을 보냈다. 그게 이제 고발장 우리가 지금 그 공개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걸 보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김웅 당시 후보가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고 서울중앙지검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에 밝힌 내용을 보면 난 잘 기억이 안 난다. 난 잘 모른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보자는 또 선택적 기억이라고 해서 누군지 딱 특정하다시피 얘기를 했어요. 김 의원의 마음속에는 아마 조성은 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몰랐던 건 아닐 것 같고 이미 정치권에 다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고발장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제보를 한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성립되는 얘기였느냐. 이 부분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진행된 것은 기억이 당최 나지 않는다가 쭉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고 제보를 한 사람이 무슨 의도에서 그런 제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몰고 갔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기억을 또박또박 다시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일단 제보자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제보자가 과거에 뭐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고 뭐 정당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허위에 가까운 얘기였고 과거에 뭐 문 대통령의 자녀와 관련되는 의혹을 뭐 거짓으로 폭로했던 데 관련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보자의 어떤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얘기가 계속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검에 제보자가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휴대폰 안에 있는 텔레그램 내용 중에 이른바 손준성 보냄 그리고 텔레그램 안에 남아있는 이미지 파일들, 고발장 내용들이 이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검에서 판단하기로는 조작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어떤 뭐 성향의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제보자의 지금 이제 인터뷰 내용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검찰을 떠나서 이미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선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대검으로 꼭 보내야지 중앙지검으로 보내면 절대 안 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쪽에 누군가하고 얘기를 했다는 걸 뭔가 이렇게 방증으로 내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고발장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사실은 이 부분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고발장에 고발인 나는 비운 상태에서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그 고발장이 접수되도록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검으로 보내면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했던 건데 지금 조성은 씨의 얘기로는
김웅 당시 후보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국민 면접 얘기로 넘어가죠. 역시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 이제 면접 당사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돼서 역시 고발사주 의혹 관련 물어보니까 아무튼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죠. 네. 기업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는 선거 전이면은 미래통합당도 꽤 큰 정당 아닙니까? 좀 뭐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게 사주인데 벌써 이게 사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고요. 제가 이미 이제 이렇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만은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건 뭐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의 어느 직원이나 뭐 검사라 하더라도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해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네, 이야기가 크게 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 악의적인 실체가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거는 뭐 계속 주장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해서 생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확증 편향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자적 반응을 우리 머릿속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지금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측,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는 윤 전 총장이 조국 수사로 검찰총장에서 계속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어. 예. 피해자야. 이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발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머릿속에서 상기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명하게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얘기하는 정치 공작이란 프레임 그리고 피해자 프레임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먹힐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지휘 책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 사과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죠. 사과할 수도 있다. 이틀 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 모습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요? 예. 이틀 전에는 뭐 그렇게 당당하면 나와서 뭐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호통을 막 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손준성 그 수사정보정책관을 손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간 손을 긋는 듯한.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기자회견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냈다고 하는 게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마 내부적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캠프 내에서. 너무 지나치게 감정을 많이 드러냈다. 이건 뭐 국민의힘 안팎에서 지적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드러내서 화를 내면 오히려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꾸로 우리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톤 다운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언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고리가 연결되는 게 손준성 검사밖에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나머지는 다 정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나의 최측근은 아니었다. 오히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낸 인사, 그걸로 인해서 나랑 한 3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른바 손준성 검사를 손절함으로써 나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데려다 쓴 사람이 아니다. 난 석 달밖에 근무 안 했다. 그건 아마 캠프 대변인도 오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이제 손을 긋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자, 그런데 다 드러나시면 그럼 후보직은 내놓으셔야죠라고 하니까 그걸 가정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대답은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래서 그거는 뭐 진짜 그렇다면 내놔야죠. 그러면 오늘 신문에 그냥
대문자가 그렇죠. 만약에 그만둔대더라 이렇게 썼을 테니까. 뭐 어떤 후보한테 물어봐도 아마 저는 똑같이 대답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그런 걸 큰 언론사에 시켜가지고서 뭐 폭로를 하든지 해야지 하면서 인터넷 매체나 나름대로 마이너 매체라고 하는 작은 언론사들에 대해서 좀 비하했다라고 하는 이제 비난이 있었는데 그 부분 얘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혹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질문을 지금 하는 것에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그런 거 없고 예. 저도 그 기관장을 할 때 예. 뭐 메이저나 인터넷 매체나 다 공평하게 달았고요. 소통관에 가서 그 정치 공작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1단계 인터넷 매체, 2단계 메이저 언론, 3단계 정치인들의 출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발 그런 규모가 작은 인터넷 매체를 공작에 동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은 관여가 안 됐다. 뭐 이건 내가 썼다. 왜 그런 거는 첫 번째 거는 다 은폐하고 두 번째 거를 또 김웅 의원은 두 번째 자기가 술 먹고 올라가다가 유도신문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게 보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후보자 배우자의 인터뷰 나는 줄리가 이게 뭐 아니라 인터뷰라는 게 약속하고 하는 것이 잠깐만요. 아니고 네, 잠깐만요. 전화가 그 와서 인터뷰는- 본인도 실수해서 그냥 말을 좀 한 거지. 그게 뭐 뉴스 버스인지 뭐 예. 말이 상당히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 작은 언론들을 공작에 동원하느냐? 그럼 큰 언론은 공작에 동원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잘못 들으면 큰 언론사는 기자들도 나름대로 철저히 팩트 체크를 하고 데스킹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뉴스가 나가는 건데 작은 언론사는 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저는 기자회견 때요. 제일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솔직한 말이 나왔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과거 이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시절에 법조팀장으로 가서 만났던 친구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 법조팀장이면 부장검사를 잘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나면 한 1시간 남짓 1시간도 넘게 그렇게 재미있게 많은 얘기들을 해줬다. 이걸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하고 접촉하는 걸 굉장히 즐겼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일종의 이제 메이저 언론을 상당히 많이 접했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 이런 식의 구분법이라는 게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게 자연스럽게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걸 다시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언론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구분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미 끝난 상황이죠. 그런 건 변화돼서 없습니다. 예. 네. 뭐 지금 이렇게 다매체 환경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이 오히려 지금 메이저 언론이 그걸 받아쓰는 막 이런 네. 상황이 된 상황인데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좀 시대하고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 언론, 작은 언론은 정치 공작에 막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도 아마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좀 불쾌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이 문제입니다.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건 완전히 야당 탄압 아니냐라고 이제 발끈하는 상황입니다. 자, 강제 수사가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속내가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으니까요. 예. 윤 전 총장만 감싸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겁니다. 끌고 가야 돼요. 끌려다닐수록 점점점 패색이 짙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리스크가 나오고 위험 요인이 나오면 그걸 당에서 먼저 처리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끌려다니다가 결국 공수처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당에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당이 아무리 진상조사에 나서고 또 그 조사 결과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초기에
확실하고 단호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만에 벌써 공수처가 수사 들어가 버렸거든요. 강제 수사에. 그러니까 이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무조건 감싸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버려두기도 어려운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전 총장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을 치르는데 조사받고 수사받으면서 경선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요. 윤 전 총장은 지금의 태도를 계속 아마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있는 벽을 깨거나 이런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서 물어뜯고 다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윤 전 총장은 지금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러니한 건 윤 전 총장이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 사태 그리고 전직 대통령 구속 문제, 적폐청산 수사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자신이 수사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건에 관련돼서 배우자 문제도 있고 장모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와서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다 털 수 있다? 제가 보니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윤 전 총장은 계속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공작 그리고 나는 희생자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900명 가까이 환자가 나오고 수도권 증가 추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수도권의 유행이 지방으로 확산할 것에 대비해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증가 추세이고 비수도권은 정체 수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일주 전보다 70명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16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도 수도권은 4.7명, 비수도권은 충청권 2.9명을 제외하면 모두 1명대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비수도권으로 유행이 확산할 경우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게 되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대량 이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병상 대응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울산이 75%, 대전, 충남이 각각 79, 75%로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려 중환자 전담 병상 146개, 중등증 환자 병상은 1,017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는 이전 유행 때보다 풍선 효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유행 규모 자체가 이미 커져 있고 감염 위험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접촉한다는 점에서 방역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 3차 유행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또 더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거의 100%에 가까운 코로나19의 풍선 효과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을 백신 접종 속도와 환자 발생 그리고 거리 두기 방역 등 3가지 요소가 균형점을 이루면서 유지되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추석 연휴를 고리로 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도 추진됩니다. 연휴에 사람이 몰리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 선별 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터미널 안에 코로나19 선별 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버스에 오르기 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걱정이 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미리 좀 그런
불상사를 좀 피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설치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무증상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엔 하루 2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는 SRT 수서역에도 임시선별 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귀성 행렬로 수도권에서 일어난 감염이 비수도권에 번지는 걸 예방하자는 목적입니다. 잘 몰랐는데 열차 타기 전에 우연치 않게 봐서 명절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이제 출장 가기 전에 기회가 돼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가용으로 귀성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에 설치된 휴게소 선별 검사소 역시 추석 연휴 기간 연장 운영합니다. 안성 휴게소와 용인 휴게소 등 4곳입니다. 이미 꾸려진 검사소 외에 연휴 전까지 비수도권 휴게소 5곳과 기차역 4곳, 터미널 4곳에 추가로 임시선별 검사소가 차려집니다. 서울시에서 문을 연 찾아가는 임시선별 검사소는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엽니다. 보건당국은 보건소 선별 검사소도 계속해서 문을 열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율이라 오가는 모든 사람을 검사할 수 없어 확진자를 완벽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거나 지역을 이동할 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명절까진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하루에 2,000명 안팎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 격리 수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한쪽에서는 백신을 계속 맞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는 좀 덜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상황이 안 그렇게 되나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델타 변이의 전파력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접종률 올라가면서 이미 이제 정부의 정책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방 접종자에 대해서 뭐 이제 사적 모임이나 이런 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균형점들이 그러니까 뭐 접종률 올라가면 그만큼 낮춰놓으니까 그냥 그거에 의해서 확진자 범위는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상황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한 4단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좀 증가되는 상황들이어서 그러니까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반감되는 상황들도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 범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줄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차 예매율은 작년보다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동량이 늘어나면 확산 우려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 걱정인 게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이제 휴가철과 맞물려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의 환자 발생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석 연휴를 매개로 해서 지난 연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는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달의 중하순쯤 되면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는 것 또한 2차 접종 완료자도 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만큼이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추석 연휴 때는 지난 설보다는 또 만날 수 있는 인원들도 좀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의 범위가 정부가 바라던 대로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추석 연휴 이후에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추석 연휴 때 이제 확진자 범위가 커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추석 이전보다는 일시적으로라도 확진자는 늘어나는 상황들이 한 1, 2주 정도는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증상이 없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의료진 입장에서 보시기에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끝까지 무증상 경증으로만 가면 그래도 이제 그런 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시작됐지만 중간에 이제 증상도 악화되고 폐렴으로 진행되는 그런 환자들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택 치료를 늘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를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고 악화가 됐을 때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 안에서도 사망자가 뭐 많지는 않지만 발생한 적이 있는데 사실 재택 근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재택치료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 체크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들을 꼭 마련한 상황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이 높았던 네. 부분 중에 하나는 맞아서 틀림없이 뭔가 부작용 내지는 이상 증상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인과성이 없습니다. 인과성이 없습니다는 대답이 계속 내려오니까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번에 인과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경증이면은 1천만 원까지 나름대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경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다른 백신에서는 이상 반응으로 체크가 됐지만 코로나 백신에서는 확인이 안 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의 진단명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거는 적어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혈소판 감소 혈전증은 아닌데 뭐 혈소판 감소가 있지는 않지만 뇌졸중이었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호흡곤란이 왔거나 부정맥 같은 게 왔거나 뇌졸중, 뭐 신부전, 색전증, 뭐 뇌전증 뭐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는 일단은 이제 뭐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더라도 일단 국민들의 불편함들 또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적용 범위를 넓혀준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네. 그 정부가 구매를 위해서 국내외 제약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종플루 때도 먹는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개발되면서 좀 상황이 안정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회사가 머크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 이상 연구가 끝나고 3상도 이제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 신속 승인이 올해 말 안에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이제 신속 긴급 승인이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아마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일부 도입이 될 거는 같지만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서 경구 치료제이긴 하지만 타미플루는 한 3, 4만 원대밖에 안 되는 치료제지만 이거는 거의 100만 원대의 치료비, 그러니까 그 약품비가 들 거로 예상되고 있어서 보편화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비행기 한 대가 충돌합니다. 17분 뒤 또 다른 비행기가 남쪽 건물을 관통합니다. 무너져 내린 두 건물. 9.11 테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항공기 두 대가 더 납치돼 한 대는 펜타곤 청사 서쪽면에 또 다른 한 대는 펜실베이니아 생스빌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했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도 2011년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설계자 등 용의자 5명 처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03년 체포가 됐지만 재판 장소와 고문 문제로 공판 전 심리만 9년째입니다. 논란 끝에 재판 장소는 이들이 수용된 관타나모로 결정됐는데 9.11 테러를 비롯한 다수의 테러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재판 인정 여부를 놓고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case is how the torture of these men is going to ultimately affect the trial.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중단됐던 심리는 지난 7일 1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듯 출석한 용의자들은 웃고 손을 흔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루 뒤면 9.11 테러 20주기. 그동안 기념 박물관도 세워져 3,00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그날 그 순간을 기립니다. 최근엔 1646번째와 1647번째 유해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06명의 신원은 미확인 상태입니다. 남은 이들의 아픔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9.11은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The grieving process never ends. We always do celebrate him every year, on the anniversary. My brain sort of just split, and I've never really looked at the world the same way again.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7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는데요.
두 나라의 관계가 실제로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틈만 나면 날을 세워오던 미국과 중국이 모처럼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전화를 걸어 90분간 통화하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2월 11일 이후 두 번째 통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미중 간의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책임을 논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바꿀 뜻이 없다며 시 주석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또 양국이 대화를 통해 협력이 가능한 중점 분야와 우선 분야를 정하고 오해나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미중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자고 말했다고 CCTV는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도 양국이 협력하면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이익을 볼 거라며 미중 관계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中美分别是最大的发展中国家和最大的发达国家。 中美能否处理好彼此关系，攸关世界前途命运，是两国必须回答好的世纪之问。 시 주석은 또 서로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이견을 관리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로 극한 대립은 두 나라 모두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는 재확인됐는데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질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잘 보이지 않는 뒷줄에 자리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하며 구구절 행사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참배에는 지난 5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주요 행사마다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잘 보이지 않는 뒷줄에 자리했습니다. 최근 열린 열병식에 거의 빼놓지 않고 참석했던 김 부부장은 앞선 열병식 중계에서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성월 당 부부장과 리춘희 아나운서, 가수 김옥주의 참석 모습까지 부각했지만 김 부부장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서 사라진 건 김 부부장만이 아닙니다. 리선건 외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를 내는 등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 2명이 모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외 정책 인사들을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한 것이 오히려 외부로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미 강경 노선을 주장했던 이들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대화 분위기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로서 무언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중 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미북 관계를 다시 재가동하지 않겠느냐. 조용하게 구구절을 넘긴 북한이 실제로 유연한 노선으로 전환한 것인지 오는 28일 최고인민회의와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 여러 방송사가 단체로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워졌습니다만 여기다가 병원 전화번호를 싹 넣는 거죠. 방송을 구실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알선 행위라고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백신이 걱정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백신이 걱정된다면 백신 보험을 드십시오라는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먹방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저런 재료들을 슬쩍슬쩍 광고하고 신문에서는 또 보험 광고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백신 혹시 드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광고가 되면서 20만 명이나 개입이 됐는데 여기에 가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들 보면 이렇습니다. 언뜻 형식은 이게 기사입니다만 내용은 완전히 보험 광고거든요.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을 갖고 20만 명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예, 백신 부작용 보장보험 관련해서 소비자 유의사항. 아나필락시스로 인정될 확률은 0.0006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보험을 뭐하러 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데 유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쇼크 보험이 아닙니다. 쇼크 보험입니다. 그래서 혈전 발생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언뜻 보면은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처럼 꾸민 과장 광고가 되는 거죠. 이걸 언론이 기사로 만들어서 판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문,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편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가 배가 좀 고파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팔아서는 안 되겠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정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능한 지원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답변에 이어 하루 뒤 민주당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2%를 늘려 90%에게 주자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최소한 90% 정도, 2% 올라간다고 해도 한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12%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나흘 만에 5만 건을 넘기는 등 폭주하자 당정이 연이틀 추가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사람들 가운데 따져보고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안 쓰고 남은 예산 등으로 3천억 원가량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 1%에게 더 주는데 1,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 2%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 90% 지급과 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며 예산 안에서 애매한 이들을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전에 가구원 수가 변하거나 소득 기준일 이후 벌이가 크게 줄어든 이들이 상당 부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0%에서 88%로 지급 범위가 확정된 뒤에도 다시 90% 이야기가 나오는 등 엿장수 맘대로식 현금 지급에 정상적인 예산 집행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3320님, 증거인멸이 염려되니까 조속한 압수수색은 당연합니다. 김웅 의원은 말 바꾸기를 그만하세요 하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요. 6192님,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종로 지역구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2813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발 감염 소식이 전해져 걱정이 됩니다. 명절에도 방역수칙 꼭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러시아에서 강아지의 가슴줄이 승강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아지는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구조돼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강아지가 타는 걸 확인하고 승강기 문을 닫았어야 하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 취미가 아닙니다. 서로 동등하게 삶의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는 것인데 아마 그런 감수성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